챕터 1 실종신고 수사일지 1970년 6월 23일 한강시 중부서 오후 3시 20분 43세 여성 김순자 실종신고 접수. 신고자는 피해자의 딸 23세. 사흘째 연락 투절. 마지막 연락은 6월 20일 오전. 동거남 박철수 48세를 의심. 평소 폭력적 성향. 피해자는 한강시에서 다방과 양장점 운영. 박철수는 무직. 1973년 9월부터 동거 시작. 박철수의 전처 소생 자녀 4명과 함께 총 6명 거주. 박철수 전가 기록 확인. 1972년 가정부 성폭행 형사 입건. 폭력, 사기 전력 다수. 초동 수사 착수. 일기. 6월 23일. 오늘 새로운 실종 사건이 들어왔다. 접수를 받는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이 들었다. 신고자인 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 눈에는 공포와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사람이 분명 뭔가 했을 거라고. 어머니가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뿐이 아니라고. 박철수라는 남자. 조서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불쾌해졌다. 전처 사망 후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처가 살아있을 때는 겨우 억제되고 있었을 뿐. 가정부 성폭행으로 전가가 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 사기폭력, 성범죄.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한다는 것. 세상이 자기한테 비쳤다고 믿는다는 것.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박철수의 기록을 보니 전쟁 경험이 있다고 한다. 부상도 입었다고 한다. 아마 재판까지 가면 그걸 들먹일 것이다.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전쟁을 겪은 사람이 모두 폭력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평화를 갈구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박철수 같은 자들은 트라우마를 면죄부로 사용한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라고. 세상이, 전쟁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겁한 변명이다. 가장 비겁한 종류의 변명이다. 김순자 씨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혼자 힘으로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거기에 4명의 아이들까지. 전처의 자식들이지만 함께 살며 돌봐야 했다. 그리고 무능한 남자까지 먹여 살려야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심리적 압박은 얼마나 컸을까.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 매일매일 눈치를 보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박철수 같은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무너지니까. 대신 자기를 부양하는 여성을 지배하려 든다. 경제적으로는 기생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군림하려 한다. 돈은 한 푼도 못 벌면서 가장 행세를 하려 한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남자의 비뚤어진 자존심.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안다. 20년 동안 형사를 하면서 수없이 봐왔다. 무능한 남자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다. 여자를 더 억압하거나 여자를 제거하거나. 억압으로는 부족할 때 그들은 극단을 선택한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자기 수치심을 매일 상기시키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그게 박철수 같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다. 가슴이 무겁다.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아니, 예감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깝다.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김순자 씨는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4명의 아이들, 비록 전처 자식이지만 함께 사는 아이들을 두고 떠날 리 없다. 무작정 가출할 성격도 아니다. 뭔가 일어났다. 박철수가 뭔가 저질렀다. 내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겠다. 박철수의 행적부터 추적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 탐문도 시작해야 한다. 김순자 씨의 마지막 동선도 파악해야 한다. 할 일이 산더미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다. 커피를 한 잔 더 타야겠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다. 6월 장마가 시작된 모양이다. 김순자 씨가 무사하기를 바란다.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바란다. 그냥 집을 나가서 어디 잠시 쉬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은 크지 않다.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 이런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 특히 폭력적인 남자가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닫아도 빗소리가 들린다. 내일은 맑았으면 좋겠다. 수사하기도 힘들고 마음도 더 무거워진다. 비 오는 날은 챕터 2 첫 번째 단서. 수사일지 1970년 6월 24일 오전 9시 30분 한강시 청소부로부터 신고 접수. 쓰레기 수거 중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 발견 장소는 한강시 페인트 공장 인근 쓰레기 하역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부검 의뢰. 뼈 조직 분석 착수. 김순자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 검토 중. 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시작. 일기 6월 24일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청소부가 뼈를 발견했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김순자 씨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페인트 공장 뒤편 쓰레기 하역장이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페인트 냄새, 쓰레기 냄새,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 청소부 아저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50평생 청소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고 했다. 비닐봉지 속에 든 뼈. 시멘트 포대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연탄재와 섞여 있었다. 국가수로 보냈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게 사람 뼈라는 것을. 그리고 김순자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장을 살펴보면서 생각했다. 왜 하필 여기였을까? 페인트 공장 쓰레기장. 페인트 냄새가 강한 곳. 다른 냄새를 덮을 수 있는 곳.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계획적이다. 누군가 이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페인트 냄새가 피 비린내를 가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 박철수가 떠올랐다. 기록을 다시 확인해봤다. 박철수는 과거에 시장에서 푸주간을 운영했다. 고기를 다루는 일을 했다. 동물을 도축하고 해체하고 부위별로 나누는 일. 그에게 그건 익숙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칼을 쓰는 법을 안다. 관절을 자르는 법을 안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철수에게 김순자 씨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물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고깃덩어리. 푸주간에서 소나 돼지를 다루듯 그렇게 그녀를 대했을 것이다.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동료 형사가 물었다. 이게 정말 김순자 씨일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경험이, 내 직감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담배만 태웠다. 평소에는 하루에 서너 갭이 피우는데 오늘은 벌써 한 갑을 다 피웠다. 손이 떨린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잔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신입 형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20년 동안 형사 생활을 했다. 살인사건도 많이 다뤘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한 경우는 보통은 칼에 찔리거나 목 졸려 죽거나 둔기에 맞아 죽는다. 끔찍하지만 그래도 시신의 형태는 남아있다.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완전히 분해했다.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존재의 말살이다. 박철수는 김순자 씨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얼마나 깊은 증오인가. 아니, 증오라고 부를 수도 없다. 증오는 그래도 감정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하지만 박철수에게 김순자 씨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물건. 제거해야 할 장애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증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며칠 걸릴 거라고 했다. 그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박철수를 체포하려면.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김순자 씨의 딸 생각이 난다. 아직 연락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머니를 찾았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아이에게 거짓 희망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룰 것 같다. 뼈가 든 비닐봉지가 자꾸 떠오른다. 연탄재와 섞인 하얀 뼈.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사람.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사람.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능력 있는 여성. 이제 쓰레기장에 버려진 뼈가 되었다. 박철수. 내가 반드시 잡겠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챕터 3 의심스러운 남편. 수사일지. 1970년 6월 25일. 오후 2시 박철수 본인이 한강시 중부서 방문. 아내 실종을 호소. 누가 아내를 죽였느냐며 극도로 초조해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애원.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연극적. 전날 뼈 발견 소식을 듣고 선제적 행동으로 판단. 용의자로 주목. 동선 파악 및 주변 인물 조사 강화. 일기. 6월 25일. 오늘 박철수가 직접 찾아왔다. 오후 2시쯤이었다. 접수기에서 연락이 왔다. 김순자 씨의 남편이 왔다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주하는구나. 취조실로 안내했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48세 남자. 평범한 외모. 거리에서 마주쳐도 기억나지 않을 그런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뭔가 계산하고 있는 눈빛. 앉자마자 시작했다. 눈물부터 짜냈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벌써 며칠째입니다. 걱정이 돼서 미치겠습니다. 목소리를 떨었다. 손을 비볐다. 얼굴을 감쌌다. 완벽한 연기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라는 게 느껴졌다. 진짜 슬픈 사람은 저렇게 정확하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 진짜 불안한 사람은 저렇게 체계적으로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다. 박철수는 연기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누가 제 아내를 죽였을까요? 그가 물었다. 아직 사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실종 상태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 죽였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누가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차분하게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게 언제인가? 6월 20일 새벽이라고 했다. 새벽에 집을 나갔다고.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가끔 그런다고 했다. 기분이 안 좋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었다. 딸의 진술과 다르다. 김순자 씨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다.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작정 사라질 리 없다. 6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평범한 하루였다고. 하지만 눈이 흔들렸다. 찰나였지만 보였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신호. 더 캐물었다. 부부싸움은 없었느냐고. 없었다고 잡아댔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방어적이 되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고 강조했다. 서로 사랑했다고. 행복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이 드러났다. 진실은 단순하다. 거짓말은 복잡하다. 설명이 길어진다. 불필요한 디테일이 붙는다. 박철수의 진술이 그랬다. 1시간 정도 조사했다. 그가 나갈 때 말했다. 제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저는 아내 없이 못 삽니다. 또 눈물을 흘렸다.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저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다. 토할 것 같았다. 저 인간은 자기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다. 진짜로 슬픈 척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정말 슬프다고 믿는다. 자기가 정말 피해자라고 믿는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사랑했다. 이런 내러티브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 자기 최면이다. 자기 기만이다.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잘 흉내낸다. 배우처럼. 아니, 배우보다 더 능숙하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없으니까. 모든 게 연기이고 동시에 모든 게 진짜다.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완벽한 거짓말쟁이. 박철수는 왜 여기 왔을까? 생각해봤다. 전날 뼈 발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그걸 봤을 것이다. 불안했을 것이다. 혹시 들킬까봐.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행세를 하기 위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 영리하다. 교활하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갔다. 아직 사망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죽였다는 말을 계속했다. 실수였다. 작은 실수지만 치명적이다. 무의식이 새어나온 것이다. 자기가 죽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 단어가 나온 것이다. 죽였다. 동료들과 회의를 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박철수가 범인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국가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뼈가 김순자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저녁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다. 박철수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 연기하는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저런 인간들이 가장 위험하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인다. 사회생활도 한다. 대화도 한다. 웃기도 한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다. 감정이 없다. 양심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오직 자기 이익만 계산한다. 들키지 않는 것. 처벌받지 않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김순자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를 믿고 함께 살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것. 목이 조여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까? 그게 더 나을까 덜 나을까?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박철수는 지금 집에서 편히 자고 있을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으면서 곧 체포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주겠다.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챕터 4 아이들의 증언. 수사일지 1970년 6월 26일 박철수의 전처 소생 자녀 4명 소환조사. 연령은 18세, 16세, 14세, 12세. 첫째 아들 진술 6월 20일 오전 부부 싸움 소리 청취. 이후 조용해짐. 둘째 딸 진술 아침에 역겨운 냄새. 아버지는 벌레 소독이라고 설명. 셋째 아들 진술 타는 냄새와 정육점 냄새. 막내딸 극도의 공포 상태. 결정적 증언 확보. 일기 6월 26일 오늘은 아이들을 조사했다. 박철수의 전처 소생 자녀 4명 18세부터 12세까지. 조사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겁에 질린 눈, 떨리는 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저 아이들은 알고 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첫째를 먼저 불렀다. 18세 소년.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파묻힐 정도로. 천천히 부드럽게 물었다. 6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니? 소년은 한참을 침묵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아버지와 김순자 씨가. 큰 소리였다고. 뭐라고 싸웠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고. 그 후에는요?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울기 시작했다. 18세 청년이. 어른이 다 된 아이가. 아이처럼 울었다. 둘째 딸을 불렀다. 16세 소녀. 더 어렸다. 더 겁에 질려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어떤 냄새였니? 역겨운 냄새라고 했다. 표현할 수 없는 냄새라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했니? 벌레가 끌어서 소독했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믿지 않았다고. 무서웠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고. 아버지가 무섭다고. 셋째 아들. 14세. 가장 구체적으로 말했다. 냄새에 대해. 뭔가 타는 냄새였다고. 그리고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고. 고기 냄새. 피 냄새. 그런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 14세 아이가. 정육점 냄새라고 표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막내딸, 12세, 가장 어린 아이. 조사실에 들어올 때부터 울고 있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동료 여영사가 아이를 안아줬다. 한참을 울게 내버려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요. 집이 무서워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4명의 아이들 조사를 마쳤다. 모두 내보낸 후 동료들과 마주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알고 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다.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살아야 한다. 평생. 박철수는 자기 아이들 앞에서 그 짓을 했다. 아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6월 20일 아침에 김순자 씨를 죽였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동안 시신을 처리했다. 5시간에 걸쳐 칼로 자르고 끓는 물에 삶고 뼈를 분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박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였을 것이다. 벌레를 소독했다고 거짓말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을 것이다. 엄마는 새벽에 나갔다고 말하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라고. 자기 자식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다. 12살, 14세, 16세, 18세. 아직 아이들이다.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나이다. 그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을. 박철수는 대체 뭘 생각한 걸까?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아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철수 같은 인간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조차도.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다. 자기 생존이 최우선이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들키지 않는 것, 증거를 없애는 것, 그것만 생각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저 관리해야 할 변수였다. 입막음만 시키면 되는 존재였다. 오늘 조사하면서 가장 끔찍했던 건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거기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죄책감도 있었다.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자기들이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 12살, 14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살 것이다. 박철수가 저지른 진짜 범죄는 이것이다. 김순자 씨를 죽인 것만이 아니다. 4명의 아이들의 인생도 파괴했다.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걸 보며 어떤 감정을 느낄까? 슬플까? 안도할까? 죄책감을 느낄까? 복합적인 감정들로 평생 고통받을 것이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이 뭔지 모를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오늘 집에 가기 싫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기 싫다. 아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볼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본 것들을, 오늘 들은 것들을, 그 순수한 영혼들이 짓밟히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함. 박철수를 당장 체포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국가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챕터 오브검 결과. 수사일지 1970년 6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회신. 발견된 뼈 조직이 피해자 김순자의 것으로 최종 확인. DNA 대조 완료.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 시신 극도로 훼손되어 정확한 사망 시각 특정 불가. 박철수 과거 행적 재조사. 6월 초순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 강행 확인. 피해자의 이혼 요구 주변 증언 다수. 체포 영장 신청. 일기. 6월 27일. 오늘 아침 국가수에서 전화가 왔다.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들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순자 씨 맞다고. DNA가 일치한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알고 있었다. 예상했던 결과다. 하지만 막상 확인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순자 씨, 이제 정말 돌아오지 못한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인은 질식이라고 했다. 목을 졸려 죽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숨이 막히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함께 살았던 남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철수의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동료들이 발로 뛰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철수가 6월 초순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김순자 씨 몰래, 동의 없이, 구청 직원에게 확인했다. 박철수 혼자 왔다고 한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김순자 씨의 도장은 위조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박철수는 김순자 씨를 법적으로 묶어두고 싶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면서 법적으로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무능한 남자의 비뚤어진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남자의 집착, 그녀를 놓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가 떠날까봐 무서웠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묶어뒀다. 이제 넌 내 아내야. 법적으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 증언도 확보했다. 김순자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철수와 헤어지고 싶어 했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고. 당연하다.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자. 자기와 내 아이를 먹여 살리면서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여자. 이혼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유롭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철수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혼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박철수에게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이다. 자기를 먹여 살리던 여자가 자기를 버린다고, 자기를 떠난다고. 그건 박철수의 자존심의 치명타였을 것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가장이다. 감히 여자 주제에 나를 버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박철수의 선택은 두 가지였다. 받아들이거나 제거하거나. 박철수는 후자를 택했다. 6월 20일 아침 또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싸움이 벌어졌다. 박철수는 격분했다. 통제력을 잃었다. 손이 김순자 씨의 목으로 갔다. 조였다. 더 세게 조였다. 김순자 씨가 저항했을 것이다. 발버둥 쳤을 것이다. 하지만 박철수는 놓지 않았다. 끝까지 조였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 박철수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 이제 어떡하지? 들키면 안 돼. 증거를 없애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했다. 시신을 완전히 없애기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박철수에게는 경험이 있었다. 푸주간을 운영했던 경험. 동물을 도축하고 해체했던 경험. 칼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관절을 자르는 법을 알았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5시간 동안 욕실에서 자기가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고깃덩어리처럼 해체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철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해리다. 심리학에서 배운 개념이다. 자기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박철수는 그 순간 해리 상태였을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해야 하는 일이야.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냥 처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득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것이다. 자르고, 삶고, 분리하고, 유기하고, 마치 작업 매뉴얼을 따르듯,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듯 완료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인간인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동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동물은 필요한 만큼만 죽인다.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한다.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였다. 자기 체면 때문에 죽였다.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을 파괴했다. 존재를 말살했다. 이건 살인이 아니다. 이건 존재의 부정이다. 인간성의 말살이다.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판사가 승인해 줄 것이다. 증거가 충분하다. 내일 아침 박철수를 체포할 것이다. 김순자 씨의 딸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참을 같이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고 했다.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딸은 말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꼭 잡아달라고. 약속했다. 반드시 잡겠다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오늘 밤은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자겠다. 내일 아침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박철수를 체포하는 순간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김순자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